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리더십 학교 리더십 강의에 관한 그러한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 강의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교수님의 책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리더십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변혁적 리더십의 모습 중에 지적 리더십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개혁 리더십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지적 리더십은 어떤 개혁을 이루는 하나의 근본적인 어떤 사상, 그리고 어떤 정치 철학, 이러한 분야와 관련되어서 두각을 나타낸 그러한 인물들, 그들이 어떤 정치적 변화와 또한 그러한 과정들 가운데 끼친 그러한 영향력들에 관한 이야기라면, 오늘은 구체적으로 실제로 그러한 개혁들을 이루어간 그러한 인물들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장 개혁 리더십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개혁 리더십에 대한 중요한 인물로서 이 번스 교수님은 영국의 정치인인 찰스 그레이에 대한 어떤 개혁적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바로 이 영국의 리더십의 모습에 관하여서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리더에게는 권력 자원을 활용하는 기술 자체가 중요한 권력 자원인데, 이러한 단순한 사실이 리더십의 역사적, 심리학적, 이론적 연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에서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풍부한 재원, 폭넓은 인기, 튼튼한 정치적 기반을 누리고 또 국민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파악하는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 정작 정치 활동에 있어서는 정치적 비전이나 기술을 갖추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 미국 대통령같이 막강한 권력 자원을 소유한 사람도 베르사유 조약, 대공황, 베트남 전쟁, 워터게이트 같은 위기 또는 기회 앞에서 그 자원들을 할 일 없이 써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 추종자들을 가르치고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리더, 그러니까 진정한 리더라는 것은 추종자들을 가르치고 그들로부터 또한 가르침을 받는 리더, 이 리더가 진정한 리더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서 일상적 경험이나 직무훈련, 그리고 여타의 리더들과 추종자들 사이의 협상 과정에서 많은 테크닉들을 습득하게 되는데, 특별한 정치적 테크닉을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리더십 중에서 개혁 리더십은 분명 최고의 정치 기술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찰스 그레이를 통하여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개혁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개혁신당과 같은 그러한 개혁을 추구하는 그러한 새로운 인물, 그리고 새로운 그러한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개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그러한 노력과 인내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또한 이러한 개혁 리더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가장 고도화된 정치적 기술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어떤 정치적 훈련이나 아니면 서로 추종자와의 그러한 어떤 대화, 그리고 교류 등을 통하여서 점차 인생이라는 것을 겪으면서 체득되어지고 익혀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정치 토양 가운데서 오랜 기간 지냈던 그러한 인물이 결국은 바로 이 개혁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리더십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혁명 리더십, 이 혁명 리더십이라는 것은
적극성, 끈기, 용기, 그리고 아마도 자기 희생, 나아가서는 자기 부정을 요구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기중심적 리더에게는 이런 극단적인 희생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개혁 리더십은 분명히 어떤 이타적인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것입니다. 실용주의적이고 거래적인 리더십이 또한 발휘되기 위해서는 기회를 잡는 날카로운 눈과 협상, 설득, 상호 교환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이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개혁에 있어서는 이 같은 자질과 함께 더 많은 것이 요구되는데, 개혁은 보통 개혁적인 또는 비개혁적인 자체 내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다수를 동조자로 포섭해야 하기 때문에 개혁 리더들은 개혁파 내에서 발생하는 분열에 대처해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개혁파, 이 개혁을 이루는 이 개혁파 내의 이 분열을 대체하는, 이거를 대체해 나가는 그러한 능력들이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혁명파들은 보통 리더십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반리더십적 교리가 개혁 프로그램의 기본 성격을 규정하거나 개혁의 실현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 리더십 전략 차원에서 개혁 리더들에게 한층 더 요구되는 자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개혁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설정한 목표를 훨씬 넘어서는 어떤 대중의 기대와 요구로 변형될 가능성이 있는 대중의 희망을 어느 정도 불러일으켜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또 이 개혁 리더십은 하나의 어떤 대중의 욕구나 희망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며 또한 개혁 리더들은 기존 정당과 협력할 것인가, 아니면 합당이나 어떤 신당 창당 같은 것들을 할 것인가, 그리고 기존 정당들과 접촉을 피하면서 추종자들의 변질을 막으며 리더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것인가, 어떻게 상류 계급 개혁가들이 노동운동과 그리고 급진파 등 공통의 목표를 제외하면 개혁과는 관계가 없는 목표까지 갖고 있는 세력과 함께 할 것인가. 계속 이것들이 이제 번스 교수님이 개혁 리더십에 관한 질문을 계속 이제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 체제의 변혁을 시도함으로 체제 유지를 바라는 동조자를 이루면서까지 순수한 개혁을 구현해야 하는가와 같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1938년에 민주당의 개혁에 결심했을 때 이러한 문제들에 직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1938년에 민주당 개혁을 준비했었다라는 것이죠. 결심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런 문제들이 직면했는데, 한 세대 이전의 민주당의 자유주의자들은 그들의 목표 중 일부를 성취하기 위해 상원의 막강한 전력에 도전했고, 그러니까 여기 하원 상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을 위해서의 상원의 세력에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상원들이 나이가 많고 거의 종신직이기 때문에 이 상원에 도전하는 것이 쉽지만 않지만 또 이렇게 보수적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바로 상원들을 설득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또 성공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성공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개혁 리더십은 도덕적 리더십의 성격을 포함하며 이것은 특별한 부담이 되는데, 개혁가들이 도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적절한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또한 부적절한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개혁의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죠. 이 부적절한 수단을 사용한다는 건 이미 개혁가로서의 자질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수단이 목적을 대체하고 망칠 수도 있기 때문인데, 도덕적 리더십을 취하는 것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강력한 성공주의는 개혁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죠. 한번 개혁을 시작하면 이건 하나의 강력한 성공주의와 연결되어 있다.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도덕적 리더십이기 때문에. 도덕적 정당성을 가진 리더가 성공을 해야지 그 사회가 제대로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도덕적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많이 실패를 해버린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개혁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윌슨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역사의 평가는 미국을 연맹에 가입시키는 데 실패한 것에 연유하며, 그의 도덕론이 문제되었던 것은 아닌데 최근 미국의 어느 큰 주의 지사로 선임된 자는 주지사죠. 그 주의 하원 의장을 경질하고자 하였으며, 주지사는 현 의장이 자신의 입법 문제 프로그램을 다루기에 부적합하다고 여겼고 그의 자자한 도덕적 추문을 문제 삼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윌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도덕적 자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국제연맹이 미국을 가입시키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 위신이 실추되었죠. 하지만 도덕적인 문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한 주에서는 이 주지사가 새로 와가지고 하원 의장을 몰아치기 위해서 그가 이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그것을 폄하하면서 그를 이제 내친 거죠. 도리어 주지사가 도덕적인 어떤 리더로서의 자질이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런데 만일 그가 성공했다면 그것은 비상한 도덕적 용기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칭송을 받았을 것이나, 그는 실패했고 돈키호테 같은 사람으로 불렸다. 이게 뭐냐면은 도덕적 리더십을 끌고 나온 사람은 반드시 성공해야지, 그것이 실패하게 된다면 그건 완전히 벙찐 돈키호테와 같이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냥 가서 이상만을 놓고 그냥 찔러대는 그런 돈키호테와 같은 사람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칼렌이란 분은 개혁의 근본적 성격 자체가 전략적 선택의 폭을 좁게 하는데, 개혁가는 혁명가들이 전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서 부분적으로밖에는 접근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 개혁가는 기존 경향과 조화를 이루고 주류의 원칙과 흐름에 합치되는 선에서 수정을 모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개혁가는 일단 기존의 어떤 지나가고 있는 그런 방향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가는 이 기존의 경향, 이것과 조화를 이루기를 힘쓴다 라는 것이고, 또 원칙과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것이 합치되는 선에서 개혁을 이루어간다 라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혁명가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방향을, 전체적인 방향을 재설정합니다.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향이 있으면은 그 경향 자체를 차단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더 이상 그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을 또한 역전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뒤집어 엎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원칙이 있더라도 원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원칙 자체를 변형시킨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심리적 차원에서 바로 개혁가와 혁명가를 이거 심리적 차원에서 구분하는 그러한 중요한 기준점이다라고 칼렌 박사님은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이 개혁적인 리더, 이 개혁 리더들은 비록 그가 점진주의자일지라도 일련의 도덕적 원칙들의 실현에 불가피하다고 그러한 여겨질 경우에는 사회 또는 그 부분의 변혁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도덕적 원칙이 위배된다, 어떤 상황들이,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것을 변화로 이끌어갈 그러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고치고자 하는 그러한 리더가 개혁적인 리더라고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 리더는 도덕적 리더십에 속한다고 보시겠습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은 총명하고 효과적인 개혁가가 되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윌슨의 경우처럼 성공적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윌슨은 국제연맹에 미국을 가입 못시킴으로써 실패하는 그 대통령으로 그렇게 되었지만, 이 찰스 그레이, 영국의 이 찰스 그레이는 영국의 정치가, 그는 실패했다가 나중에 성공하는 개혁가들의 그런 대표적인 예였다는 것이죠. 이 찰스 그레이는 1764년 노썸볼랜드라는 곳에 팔라돈의 황무지와 바다 중간쯤에 농가에서 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 과거 스코트족과 앵글로색슨족의 전장이 되었던 그러한 어떤 갈등의 중심지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형이 죽자 미국의 독립전쟁에 복무하여, 그러니까 미국의 독립전쟁에, 자신이 미국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국 편에 서가지고 미국 독립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거기서 호윅 군 제일의 호윅이라는 그 군대, 호윅이 이끈 군대의 제일의 어떤 호칭이 뭐냐면 얼그레이라는 그런 호칭을 준다고 합니다. 얼그레이라는 호칭을 얻었던 그런 장군, 그러니까 이 찰스 그레이가 이걸 호칭을 얻은 게 아니라 이 호윅 군의 얼그레이라는 호칭을 얻은 장군, 그 장군의 맏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는 6살 때 메릴레본 소재의 기숙학교에 이제 입학하게 되는데, 거기서 건강이 나빠져서 3년간 불우한 생활을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그럼 한 9살쯤 됐겠죠. 처음으로 이제 건강이 좀 좋아졌는지 야외로 나왔는데, 그가 이제 건강이 좋지는 않았나 봅니다. 그 간병인이 있었는데, 간병인이 그를 티본이라는 곳으로 데려갔는데, 이 영국의 티본이라는 곳으로 데려갔는데, 마침 거기에 유대인들이 위패죄로 교수형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그 위조 지폐 만드는 죄로 인해서 교수형을 당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한 척탄병의 어깨에 기어 올라가서 이제 이 그레이가 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위패죄로 교수형 받으면서 막 그 죽음의 어떤 몸부림 이런 것들을 그가 보고 그것을 기억하고 난 뒤에는 아주 그 뇌리에 깊이 박혀진 거죠.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어서도 그때 어리실 적에 본 그러한 기억이 악몽으로 되살아나서 땀에 온몸이 다 흠뻑 젖기도 하고 그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레이는 이제 그레이는 9살 때 바로 이제 그 유명한 이튼 스쿨, 영국 이튼 스쿨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트레벨리언이라는 분이 이튼 스쿨에 관하여 가지고 그레이에 관해서 쓰면서 바로 그곳, 즉 이튼 스쿨에서 그는 처음으로 정치와 유행의 대세계에 접하였으며, 그런 점에서 이튼은 하나의 대기실이었다라고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튼에서의 생활은 행복하지 못했는데
그는 거기서 쓸모 있는 것을 배운 게 없다는 이유로 그의 아들 중 한 사람도 이튼에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튼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이튼 스쿨에서는 내가 제대로 뭐 필요한 것들을 배운 기억이 없다 해가지고 자기 아들은 다 이튼 스쿨에 안 보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이튼 스쿨에는 경제 사회적 문제들을 대강이라도 일깨워줄 어떤 교사나 그런 과정들도 없고, 또 정치와 유행의 대세계에 대한 훈련도 그 범위가 좁았다고 합니다. 이제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이튼은 이 미래의 정치인을 이끌어내는 그런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좀 이런 곳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좀 미래의 어떤 정치인을 꿈꾸는 아이들을 좀 잘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외고나 과고 이런 건 있는데 좀 이런 어떤 정치학교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을 좀 이렇게 뭐 발표라던가 의사소통 능력이라던가 대화술이라던가 연설문 쓰는 것이라든가 이런 사고를 좀 기르고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이런 것들을 넓혀가는 어떤 리더십 학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튼 스쿨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치인을 이제 훈련하는 그런 하나의 학교였죠. 왜냐하면 이거 다 커가지고 머리가 다 커가지고 이것들 연습하려고 그러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렸을 적부터 바로 그런 어떤 학교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훈련시키면 이게 아예 몸에 체화가 되기 때문에 아예 정치인으로 이미 마치 태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체화가 돼서 사회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이 사회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대화와 술법으로 다양한 전략으로 그리고 서로 간의 어떤 열렬한 비판과 이런 토의를 통해서 이끌어내는 사회적 합의를 합치점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일들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버틀러라는 분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600명이라는 어떤 신사로 구성된 의회에서 그럴싸하게 보이는 그러한 법과 관련된 교육이 이튼의 주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특하고 유창하며 두루 막힘이 없는 고매한 언변을 구사하며 특권층의 명예와 의무의식에 영합해 감명을 안겨주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주요한 과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영국인들이 굉장히 토론 능력이 또 좋잖아요. 결국 그런 것들이 국력으로 나타난 것이고 예전에 대영 제국으로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국회의사당에 보면은 서로 막 굉장히 좁게 앉아있잖아요. 좁게 서로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쪽 당이 일어나서 이야기하면 다른 쪽 당이 일어나서 이야기하고 열띤 토론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그레이는 이제 이튼 스쿨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간 곳이 이 케임브리지 대학의 트리니티 칼리지. 트리니티가 이제 삼위일체라는 의미죠. 트리니티 칼리지에 이제 입학을 해서 거기서 이제 어떤 하나의 행복감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학구열은 별로였다라고 하네요. 하지만은 거기서 왜 행복감을 맛보았냐? 그것은 어떤 자유로운 정신의 소유자들이 다니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캠브리지에서의 생활이 그레이의 이후에 어떤 사상적인 영향력을 크게 미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1786년에 자기가 태어난 곳 노썸볼랜드에서 여기서 이제 보궐선거를 해서 하원의원으로 처음 되는 거죠. 굉장히 이제 나이가 젊은 나이 됐습니다. 이게 64년에서 86년이니까 22살인 거죠. 22살. 굉장히 이른 나이 이렇게 되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 그레이 집안이 어떠냐면은 몇 안 되는 선거인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다 선거하는 게 아니라 뭐 노동자들 다 빼고
선거인들 빼고 몇몇 사람들만 이렇게 선거를 했기 때문에 몇 안 되는 선거인들에게 향응을 또 제공하고 의원직을 매수해서 이게 가능했다라고 아주 적나라하게 이제 얘기를 하시네요. 뭐 이런 것들이 우리도 여전히 있죠. 근데 이제 바로 이 당시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다. 어디든지. 예, 그래서 이 젊은이, 그레이 젊은이는 강력한 신념이나 어떤 정치적인 공약이 없이 하원 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그 후에 이제 그 다음 과정이 이제 쭉 다 이 하원에 온다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있는 그런 순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브룩스에 이제 가입한 것. 이 브룩스가 뭐냐면은 휘그당의 클럽입니다. 휘그당. 당시에 휘그당의 클럽인 브룩스에 가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 데번셔와 휘그당 지부에서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가 간 곳이 휘그당의 총수인 이 폭스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결국은 정해진 수순이라는 거죠. 이게 휘하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휘그당은 하나의 도당, 즉 그냥 사람들 무리지어서 돌아다니는 그런 하나의 도당이었고, 또 어떤 향신들, 지방에 있는 어떤 뭐 관리들이나 대지주들과 연계를 맺고, 또한 의회의 어떤 리더들이나 중간 보스들이 이리저리 이제 몰려다니는 어떤 하나의 동아리 수준 그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폭스의 휘하의 휘그당은 어떤 기회주의적인 이산 집단으로 그때 이제 자리매김하면서 궁정을 둘러싼 여러 권모 순수라던가 정쟁을 일으켰다. 당시 이제 왕정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에딩턴이라는 분이 지적한 것처럼 역시 그레이 역시도 어떤 풍채라던가 언변, 매너 등에 있어서 뭐 보통 하원 의원과 별반 다를 바도 없는 그런 하나의 의원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를 야신만만하고 그리고 성질급한 사람으로 보았지만, 그는 정치적 행동에 몰두하다가 울적해서 칩과하였고, 또한 그러니까 막 어떤 정치 행동을 막 열심히 하다가도 또 이제 마음이 우울해가지고 집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또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면서 고매한 것을 추구하다가도 또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약간 어떤 그런 좀 왔다 갔다 하는 성격이었나 봐요. 자유주의적이긴 하지만 또한 정강 정책에 얽매여 있었고, 그리고 또 토리당보다 좀 귀족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성향도 보이긴 했지만 체계적인 정치 전략은 또 없었던 그런 인물이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어떤 그레이의 초창기 어떤 정치적 모습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비평 및 토해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스 교수님은 개혁 리더십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 개혁 리더십이 혁명가들과 어떻게 다른가는 것을 학자들의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참조해서 규명을 하였죠. 여기 예를 들면 개혁가라든가 개혁가는 기존의 정당과 기존의 어떤 그런 것과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원칙과 흐름에 따라서 합치되는 그러한 것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도덕도 원칙에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변화를 추구한 것에 대해서 기꺼이 용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개혁가라면, 혁명가는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 그리고 어떠한 경향이 있다면 그 경향을 끊어내는 것이고, 또한 역전시키는 것, 그리고 하나의 어떤 원칙이 있다면 그것을 변형하고자 시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혁명가다라는 것에 두 개혁가와 혁명가의 그러한 차이점을 좀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 찰스 그레이의 삶을 조명하면서 그의 어떤 두드러지 못한 의회 활동에도 활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의 어릴 적 배경을 잘 설명하고, 하지만 1832년 선거법 개정 때 그때 이제 그가 리더십을 확 꽃피운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아주 리얼하게 잘 그려내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어떤 정치 모습에서 이 개혁가에 속하는 분은 과연 누가 있을까? 그리고 또 내 자신은 어떤 이 개혁가 쪽에 속하는 스타일인가? 아니면은 혁명가에 속하는 그런 스타일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서로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 현실 가운데 과연 어떤 정치인이 이 개혁가 스타일인가, 아니면은 아예 체제 자체를 아예 그 전체적인 어떤 방향을 재성정하려는 어떤 혁명가와 같은 그러한 성격을 가지는 사람인가 라는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자기가 선호하는 그런 성향이 있을 겁니다. 나는 어떤 개혁가 같은 스타일을 원해. 그러면 이쪽 사람들을 좀 밀어주거나 하면 될 것이고, 난 도리어 이 혁명가 같은 사람을 원해. 그러면 혁명가 같은 사람을 밀면 되는데, 이쪽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성격이 모지거나 아니면은 좀 뒤집는 그런 스타일, 그런 어떤 강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 사람이 혁명가 쪽에 가깝고, 이 개혁가는 약간 하지만 온건하면서 또 이제 어떤 기존의 제도를 변형시키고 또 합리적이고 또 도덕적인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이런 스타일이라 가지고, 저는 약간 이쪽이 더 좀 가깝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신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첫 번째 부분은 마치고요. 두 번째,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그레이에 관한 어떤 개혁의 과정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영국의 비타협적 분파주의자들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차 이제 책이 지나가면서 이제 이 연도에 따라서 점차 이렇게 리더십의 모습을 이제 새롭게 조명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적 리더십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 프랑스는 상당히 유혈 혁명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유혈 혁명에 대해서 영국 사람들이 학을 뗀 거죠. 거의 막 사람들이 계속 죽어 나가니까는 단두대 밑에서, 그러니까 학을 뗀 겁니다. 와, 이렇게 한번 저 혁명에 걸리면은 이 끝도 없고 절단 나는구나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개혁 리더십 중에 영국의 비타협적 분파주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혁 리더십 중에 비타협적 분파주의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레이가 이 비타협적 분파주의자로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타협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기존의 어떤 체제의 사람들과 이렇게 타협하지 않는 그런 어떤 독립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형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존의 사람들과 어떤 타협적인 자세가 있으면은 개혁을 해나가지 못하고 기존 제도에 그냥 머무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개혁을 해나가기 위해서 계속 어떤 비타협적이고 독립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파주의자라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세력들을 모으고 자신의 지지 세력들을 이렇게 분파로 이렇게 계속 유지해왔다라는 굉장히 뛰어난 어떤 그러한 개혁적 리더십 모습을 보였다는 거.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해서 약간 떨어져 있으면서 하지만은 자신의 사람들을 경고해 하는, 그래서 이 개혁을 결국은 주도해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상당히 이거는 뛰어난 그런 어떤, 아까 처음에 말했겠지만 정치적 전술이 필요한 그러한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8세기 말과 19세기 초 영국 개혁가들에게 유일한 최대 이슈는 바로 뭐냐면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까지 바로 선거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선거개혁. 이 선거개혁이 어디서나 지금도 선거개혁이 중요한 그런 개혁인 것이, 어떻게 국회의원들 뽑고 대통령 뽑을 것인가. 이 선거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개혁의 이슈로 떠올랐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노예무역이 있었죠. 노예무역. 영국에도. 이 노예무역 역시도 이것을 철폐하긴 해야 되는데, 이 노예무역상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때는 이 노예를 재산으로 봤으니까 그것을
배상을, 국가가 배상을 해주고 그 노예를 풀어주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돼서 굉장히 큰 그러한 개혁적인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노예무역도 결국은 이건 해결했죠. 미국은 전쟁을 통해 끝냈지만 영국 정부가 이 노예무역 상한테 노예를 다 사서 그 비용을 다 지불하고 당시 국가채의 한 3분의 1 되었다고 합니다. 그걸 다 지불하고 노예들을 다 사서 그 노예를 풀어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결국 국가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이 노예 상이라던가 노예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한 이런 아주 위대한 그러한 일이었는데 그 일들 가운데 영국의 위대한 국회의원이 평생을 이걸 위해서 이제 힘을 바쳤던 것이죠.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 노예 무역 등도 중요한 관심거리였으나 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 부패 선거구의 철폐, 부패 선거구 철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지방에 있는 그 사람만 계속 선출되는 거예요. 거기는 이미 부패해가지고 다른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부패했고 몇몇 사람들이 또 선거하고 그 사람들은 한 사람만 지원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그 지역이 유지가 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바로 이런 부패 선거구를 철폐해야 된다라는 것이 주요한 관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사회 전체의 향상을 도모하는 지렛대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 부패 선거구가 결국은 사회 전체의 향상을 이루는 하나의 지렛대가 될 것이다. 이만큼 선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선거도 그것이 이 사회 전체를 변혁시키는 하나의 지렛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선거에 굉장히 많은 그러한 관심과 집중이 있고 그 투명한 그러한 선거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이죠. 미국 프랑스 혁명에 대한 영국의 반동과 프랑스와의 냉열전을 거쳐 사회 경제적 불만의 증대가 되고 정치적 의사 표시에 대한 갈망 및 1980년도 프랑스 7월 혁명에 대한 반동이 절정에 달했던 반세기 동안의 어떤 혼란기가 이 가운데 존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기죠.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 이 반세기 50년 이 반세기의 혼란기에 이 버틀러라는 분의 말에 따르면 전체 그물망을 일관하여 동일성을 부여하고 있었던 한 가지는 극소수밖에 남지 않았던 휘그당 한 분파의 개혁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휘그당, 영국 내에 있는 이 휘그당 내에서도 하나의 작은 분파, 이 분파가 결국 개혁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에 대한 것이 이 당시 하나의 어떤 그 사회의 하나의 믿음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바로 버틀러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개혁애로의 어떤 정치적 지향은 하나의 노도와도 같았기 때문에 문제는 영국 선거제에 대한 일대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 즉 영국 선거제는 결국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과연 그 시기가 언제일까 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영국인들은 두 가지의 어떤 개혁 호기를 손에 넣었는데 이제 1970년대 후반에 1780년대 후반이죠. 너무 연도가 1780년대 후반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난 공부에서 했었듯이 거기 카페가 굉장히 카페나 클럽이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때 이제 카페들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국왕과 부패한 하원, 이들이 국왕이나 아니면 하원에 대해서 들고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저항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1960년대 후반, 1960년대 후반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뭐를 만들려면은 권리 장전을
지지하는 자들의 모임. 권리장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권리장전. 결국 이런 것들을 명예혁명을 통해서 이제 영국 왕이 가졌던 권력을 이제 사람들이 다 나누어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미국과의 전쟁 결과에 대한 불만 등 영국이 졌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거제 개혁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혁안들이 도출되게끔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막 이런 분위기들이 막 급속하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1782년에는 윌리엄 피트가 이 사람은 토리당 같습니다. 토리당. 이 윌리엄 피트가 하원의 선거구 조정 문제를 담당할 위원회 설치안을 상정했습니다. 우리 선거구를 바꿔야 된다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상정하였죠. 그런데 결국 이것이 실패했어요. 1970년하고 1770년, 1780년 이런 것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이 실패로 돌아갔는데, 이 개혁 실패의 원인 중 하나는 개정 선거법 필요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감각의 부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다라기보다는 상정됐다가 또 이제 안 되고, 상정도 안 되고, 우리도 이제 국회 이제 기간 때 이제 이게 상정된 게 통과가 안 되면 그냥 없어지는 이런 것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기도 이제 올라갔다 계속 내려오는 것이죠. 이제 그때 표출된 주된 요구는 뭐냐면은 보다 나은 어떤 국정 운영하고 보다 덜한 그런 부패였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표출되었던 바로 이러한 사항들이 일단 이런 것들이 뚜렷한 불만 사항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해결되었나 봅니다. 다른 수단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해결하자 이제 버틀러라는 분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영국이 아직 기본적으로 농업국인 이상 어떤 개혁의 절실함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조금 문제되는 것이 해결되자 영국은 더 이상 뭐 또 법도 바꿀 필요도 없고 선거구 다시 바꿀 필요 별로 없어 라는 그러한 분위기이며, 그 배경에는 역시 그 당시에 영국은 농업국가였으니까는 뭐 특별한 변화를 추구할 필요성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이 아직 개혁을 위한 투쟁을 촉발시키는 시점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리더십을 연합시키지 못하고 가변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그렇게 여러 다른 이슈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많은 리더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영국과 프랑스 간의 불화를 엎고 나오는 편이 더 손쉬웠다는, 당시 영국하고 이제 서로 관계가 지금도 뭐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 당시에도 좋지가 않았잖아요. 나폴레옹이 있고 막 그 당시에 막 그런 상황이라서,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프랑스에 반대한다는 걸 엎고 나오면 정치인으로 어느 정도는 자신의 수명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예를 들면 뭐 일본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가지고도 이제 일본을 배척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하나에 엎고 나오면은 하나의 정치적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남북 관계 가운데서도 이제 뭐 이제 어떤 북한에 대해서 이제 아주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북한에 대해서 북한 정권에 관해 가지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들고 이제 나오면 또 하나의 정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바로 이러한 어떤 하나의 정치적 수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국내의 어떤 선거구제 개혁이라는 거 이런 것들에 복잡한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영국인들 사이에 이제 분열을,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분열이 되잖아요. 북한 문제 이슈 나오고 또 일본 문제 이슈 나오면 국민들이 또 분열을 되거든요. 이제 이런 분열을 조장하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나오면은 국가가 이렇게, 그러니까 일본 문제는 안 가면 북한 문제 이런 것들 하면 국민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의 여론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하나의 일반 총화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총화라고 그러는데,
커다란 하나의 어떤 단물이라든가 커다란 하나의 어떤 공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크게 진영별로 나누어지지만 이런 것들이 없고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이 선거구제는 이 국민총화를 도리어 이렇게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하고 해서 아니 북한하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뭉쳐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영국은 프랑스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영국이 뭉쳐야 되는데, 근데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오면 이 국민총화를 이렇게 깨버리게 되면 도리어 이거 나라를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비판들이 더 이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도리어 이제 정치적 그런 지위에 있어서는 공격받을 수 있는 위치가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자신의 입지에도 좋을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그 당시에 퍼졌다고 합니다. 그레이는 보다 유리한 상황이 도래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로 1790년대 개혁에로 한 걸음 나아가긴 했지만 오직 의회 선거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창립에 일조한 민중의 법칙의 격려에 답하여서 1792년 개혁 법안이 다음 회기에 심의되도록 하원에 발의해 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792년 정도에 1792년에 이 그레이를 지지했던 민중의 벗, 이 사람들이 의회 개혁을 요청했는데, 그래서 이 의회 개혁안이 바로 1972년 그 다음 회기는 1793년이 되겠죠. 1792년, 1793년 다음 회기 때 이것이 상정되도록 이렇게 상정을 해놓고, 자신은 국회의원이니까 상정할 권한이 있잖아요. 상정해놓고 자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이제 해놨는데, 그때 이제 1973년 정도 되니까는 그레이가 꽤 이제 좀 나이가 30대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걸 놓고 이제 피트가 분노를 했다는, 피트가 누구냐면 토리당의 총수고 그 당시 이제 내각의 총수였죠. 이 피트 수상이었죠. 이걸 이렇게 하면은 이 선거구제는 무정부주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이제 무정부주의 위험성을 들고 나오면서 어떻게까지 가냐면 이 민중의 벗이란 여기 사람들의 영국에 대한 애국심이 좀 의심스럽다, 이렇게 들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문제 삼자 이제 피트가 이제 의회였겠죠. 피트가 이런 것들을 문제 삼자 이 그레이가 그 의사당 내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가만히 앉은 채 과거에 너 피트가 이런 선거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것 사실들을 단순하게 상기시키기만 했다라는 것이죠. 아주 자기는 그러니까는 뭐 평온한 마음으로 막 이렇게 격양되거나 막 열띤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그 사실을 상기만 시켰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그레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 휘그당의 총수인 이 폭스가 분연하게 아주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를 뒤에서 이제 떠받들면서 그 자리에 팍 일어나서 분연하게 팍 일어나가지고 그레이를 편들면서, 아니 네가 피트가 과거에 이런 선거구제 개혁해야 된다고 해놓고 지금 이렇게 도리어 이런 것들을 막고 도리어 무정부주의자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국심이 문제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막 분연하게 뒤에서 폭스가 일어난 것이죠. 막 그렇게 이제 편들고 나서면서 트레벨리언이라는 분의 말에 따르면 그 후에 휘그당의 분열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휘그당 내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는데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이 휘그당 자체가 분열이 일어난, 아까 처음 이야기했죠. 이 개혁을 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어떤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이 자신이 지지하던 세력들이 분열을 막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 개혁 법안들이 이제 기존의 어떤 질서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찬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것을 밀고 나가려면 중간에 자기 세력에 대한 분열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거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수십 년 동안 이제 그 탄압이 1972년도였으니까 계속 토리당이 집권했는데 바로 이러한 선거법안을 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세력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탄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적으로 제 생각했을 때도 이 기존에 가졌던 기득권자들, 자신만 누리고 싶던 선거권에 관해 가지고 그걸 나눠주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왕도 자신의 왕권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왕을 다 대혁명 때 처단하고 이 민중들이 그 왕의 권한을 다 나눠봤잖아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명예혁명을 통해 가지고 왕권을 그냥 이양해 줬고, 그런 것처럼 이 권력이라는 걸 잡으면은 놓아주고 싶지 않다라는 게 당연한 속성이고, 이 투표권조차도 투표권을 가진 몇몇 그런 계층들이 이것을 대중들에게 나눠주고 싶지 않다. 결국 그것이 토리당의 어떤 그런 의견으로 반영돼서 결국 토리당 총수 피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애국심이 없다, 무정부주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다니면서 계속 핍박을 가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개혁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반대되는 세력의 핍박이나 이런 공격들이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고, 문제는 그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인내로서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인내와 능력들이 필요한데, 바로 그러한 것이 하나의 개혁 리더십이고, 그레이가 바로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탄압이 계속되면서 개혁의 전망은 더욱더 어두워지는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피트는 칙명, 자신의 어떤 명령으로서 이 민중의 벗이 하나의 귀족 회원들이었는데, 이들을 대부분 내란 교사죄로 다뤘다고 합니다. 내란 교사죄. 내란 교사죄. 이거는 공공의 법이죠. 이거 저도 형법 시간에 처음에 들어가면 배우는데, 공공에 대한, 국가에 대한 법익 침해. 이 거의 최고형 사형 정도 갈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법입니다, 이게. 내란 교사죄. 이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 죄를 덮어씌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대우하는 그 대우 자체는 톰 페인과 그 외 급진자들이 수립한 단체에 대해서 한 것과 마찬가지 대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그 지역의 어떤 분위기들이, 영국인들은 프랑스 대혁명의 어떤 잔혹성에 대해서 점차 질색해 나가기 시작했고, 영국 정부는 개혁운동을 탄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영국은 장기간 맥 빠진 하나의 정치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그레이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사람들이 이 그레이에 대해서 좋아졌다 나빠졌다. 어떤 정치인도 그 정치인 인기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죠. 그레이가 나이가 젊을 때 됐으니까는 이 나이 들어가면서 또 계속 정치하면서 인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하면서 계속 이제 이 가운데 계속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는 어떤 또 다른 일도 했습니다. 노예 무역의 불법화를 추진하는 현인 내각, Ministry of All the Talents, 현인 내각 결성에 참여해가지고 노예 무역 폐지를 위해서 또 애쓰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나이가 이제 좀 들었겠죠. 그리고 그 휘그당을 이끄는 이 폭스는 그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뀐 겁니다. 세대가 바뀌고. 그러니까 이 폭스가 돌아가시자 그 다음에 바로 이 그레이가 영국 휘그당의 당수로서, 그리고 원내 휘그당의 당수로서 이제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그는 그 다음에 노썸벌랜드가 거의 지역구였잖아. 노썸벌랜드의 의석을 잃고 말았는데,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지역구를 잃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구를 가봐야 되겠다고 그 지역구를 물색하던 중에 또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버님이 상원의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아마도 이게 자식에 물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원의원직을 물려받게 된 것이죠. 참 희한하죠, 이 사람. 자기네 정치적인 그런 당수였던 폭스가 돌아가고 휘그당의 당수 위치를 물려받고, 또 이제 자기 지역구를 잃어가지고 다른 지역구 찾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결국 상원의원직을 물려받고,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그리고 인생의 그러한 삶의 그러한 변화들을 가운데 이 사람이 결국은 이 개혁을 이끌어내는 사람으로 본인의 의지뿐만 아니라 여러 환경들이나 자신의 어떤 그런 주변의 관계들을 통해서 그 개혁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점점 더 두각이 되고 그렇게 세워졌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는 상원 의원직에서 그는 옛 동지들과 절연된 채로, 그러니까 다른 동지들 막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좀 거리를 둔 채로 나폴레옹의 전쟁으로 격양된 감정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전쟁의 감정이 있었을 때는 이 외부의 세력을 막기 위해서 내부의 개혁을 돌아볼 그런 틈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이 감정이 다 식을 때까지 기다려서, 그래서 이제 영국의 개혁의 좌초를 맡게 해준 것은 비상한 추세와 우연의 합력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 가운데 적시적소에 이러한 개혁들의 분위기들이 다시 살 수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어떤 우연적인 그러한 운도 있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더 비상하게 그런 때를 기다린 그러한 것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20년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 1700년대가 지나가고 이제 드디어 1820년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820년대가 이렇게 도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820년대 후반에 경제 사회적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냐면은 구식 선거나 헌정 테두리를 벗어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 사회 자체가 이제는 옛날에 그런 구식 헌정 체제나 아니면 테두리 이런 것에서 이미 벗어나서 이 사회는 이미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산업 발전, 무역 근대화 및 노동 계급이 점점 더 이제 이 노동자들이 산업 환경에서 활동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노동조합이 이게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게 점점 조직화되고 전투력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권력과 파워가 세지는 겁니다. 그렇게 전투화되고 산업 근로자들과 노조원들은 정치 권력에서 이들이 그 당시엔 배제되어 있었는데, 배제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소기업가들은 또 볼 때 저 귀족층들이, 영국엔 귀족들 있잖아요. 그들이 연금 받고 또 놀고 먹는 그런 보직에 앉아 있는 것들, 그리고 어떤 황실과 계속 유착 관계를 가지면서 그렇게 있는 것이 꼴사납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해서 지금 물건 팔고 해가지고 돈을 조금만 모아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쟤들은 그렇게 귀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좋은 자리에 땡보직에 앉아가지고 연금이나 먹고 황실하고 이야기나 하고 저게 제대로 된 것이냐 계속 불만을 이제 토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하나의 민주주의의 열기는 이들의 정치적 욕구와 기대에 힘입어서 한껏 그 힘을 더해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계급은 패거리를 지어서 이제는 패거리를 지을 수가 있죠. 사람들이 이제 막 커졌으니까 불만을 표시하고, 이러한 단체들은 전국적으로 이제 연계를 해서 전국 차원의 어떤 대변자들을 이제 후원을 하는 하나의 어떤 대표를 세우고 그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어떤 리더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줘서 이제 그들이 국민을 대표하도록 하는 것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자신들이 이제 한 노동의 가치로서 이제 대표자를 세우고 그것들을 통해서 의사를 피력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 지위들이나 경제적 어떤 위치들이 상승했다라. 이거 하나의 어떤 산업화라든가 과학기술의 어떤 발전도 거기에 일목요연한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함께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서 1828년에 이제 웰링턴이라는 사람이 조각을 명받았다는 거, 아마 거기에 이제 그 내각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그 당시에 웰링턴과 캐닝의 토리당이 있었고, 그레이와 브로우햄의 휘그당, 이렇게 사당 체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당에서도 분파가 나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대충이라도 이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양당 체제로 가는 그러한 어떠한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 국회 내에서 이제 의원들이 내부분으로 나와서 싸울 정도로 그렇게 자기들만의 그러한 영역을 가지고 할 그러한 여건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정치적 세력들이 커졌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도 대변해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의회 역시도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서로 싸우고 한다면은 힘이 없겠죠. 그러니까는 이 대외적인 그러한 세력들의 이제 의회가 대변자로서 서기 위해서는
뭐 양당으로 하던가 해가지고 분명하게 정체성을 세울 필요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적인 것을 연인을 해서 양당 체제가 더 굳건하게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이죠. 이제 그때 이 웰링턴이라는 사람하고 이 그레이는 한해 어떤 개인적인 친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친분이 있으면 당연히 내각에 또 이 사람 그레이 오랫동안 정치를 했으니까 참여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컸겠죠. 하지만은 거기에 내각에 참여하지 않고 그레이는 갈등 전선이 재편성을 돕는 한편 홀로 세계를 계속 유지했다. 왜냐하면 개혁을 위해서 자신이 개혁을 이루고 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다른 사람과 그 타협하거나 협력하게 되면 자신의 개혁에 문제가 있으니까는 거리를 두면서 계속 독립적으로 하면서 자신의 세력들을 계속 유지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자유주의적인 토리당 분파의 지도하에 휘그당과 토리당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선거법 개혁안을 지지한다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토리당의 분파를 통해서 휘그당하고 토리당이 합쳐져 가지고 선거법 개혁안도 통과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도 뭐 야당의 일부 세력하고 합쳐가지고 이거 개혁할 수 있겠네라고 할 수 있지만, 쉽게 떠밀릴 수 있지만, 그레이는 그걸 보고 쉽게 거기에 이제 동침하는 것이 아니라 관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인내심이 크고 또 자신 어떤 그냥 열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그러면서 상황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정치적 관록이 많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연합론 무산, 그래서 연합론, 연합해야 된다 하는 것을 무산시키고 결국은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가면서 토리당이 분열되면서 결국 자신이 이끄는 휘그당이 1830년에 휘그당이 집권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랜 기간이 토리당의 집권에서 이제 휘그당의 집권으로 이것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순을 잘 밟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어떤 토리당과 어떤 그걸 연합해서 막 하려고 하는 것이, 토리당이 그때는 내각의 어떤 그런 권한을 가졌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이 이끄는 이 자신의 지지 세력 휘그당이 먼저 이제 정권을 잡고 내각 책임제니까는 다수당으로서, 그래서 그 힘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차근차근히, 물론 그것이 이제 빠르게 되진 않았지만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히 이렇게 전제해 나가는, 그래서 점진적인 그러한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이 바로 개혁가다라는 것이죠. 비평 및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번스 교수님은 그레이가 영국의 정치적 환경 하에서 의회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처신하며 때를 기다렸는지 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토리당에서 휘그당으로 정권이 그렇게 넘어가는 1830년도에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잘 지금 그려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레이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잡는 모습을 생생하게 바로 이 리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과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동력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러면 개혁 추진에 중요한 동력이 무엇일까? 그럼 필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이 그레이를 통해서 본 것은 상당한 어떤 관록과 정치적 관록과 정치적 어떤 그 많은 연수에 따른 어떤 그러한 경험들, 이러한 부분들이 그에게 침착성을 가져다 줬고,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단계를 뛰어넘지 않고, 그리고 또 약간 독립적으로 행동하면서 행동했던 것,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개혁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그레이가 추구했던, 자신이 의회 개혁이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구했던 그런 목표는 변하지 않고 계속 가되,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여러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분파라던가 다른 것에 연합하거나 뭐 이합집산하는 그것이 아니라 상황과 때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지지 세력들을 계속 잘 유지해 나갔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도 지지를 보내는, 결국 리더십이죠. 임파워먼트를 주는 겁니다. 계속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도 역시 어떤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고, 또한 그러면서 그레이에 대한 계속적인 어떤 존경이라던가 지지, 임파워먼트, 그런 지지를 계속 분열되지 않고 잘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바로 그 세력들이 커져서 결국 정권을 잡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자신을 이렇게 지지했던 세력들을 잘 관리했던 바로 그러한 강력한 지지력을 가지고 이제는 개혁을 추진해 나갈 때 바로 그 개혁 추진에 따른 자신의 지지 세력의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지지 세력을 분열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는 굉장한 어떤 인파워먼트, 지지와 어떤 돌봄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또한 이 자신의 지지 세력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렇게 위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 전체가 또한 어떤 권력을 잡게 하고 그 가운데 때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중요한 동력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동력은 결국은 뭐냐면은 자신의 지지 세력, 자신을 지지해준 휘그당 그리고 자신의 분파, 이 사람들을 비록 소수라도 그들을 끝까지 그들을 함께 하고자 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 개혁의 동력이 아니었는가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개혁의 변화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세 번째 부분 영국 선거개혁법을 관련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번스 교수님이 그 당시에 어떤 배경들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그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돼서 또 그 당시에 사실 이제 우리가 정치인들 몇몇 중요한 정치인들만 알지 과거에 어떤 정치인 어떤 구석에 어떤 정치인이 어떤 유명한 정치인 옆에 어떤 정치인이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교수님 굉장히 제1세력, 제2세력, 3세력까지 다 세부적인 어떤 사람들이 중요했으면 그 사람 배경이 뭔지를 사람한테 굉장히 잘 알고 있다. 리더십은 무엇보다도 우리 리더십 공부할 때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그 사람을 잘 파악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죠. 그러면은 영국 선거개혁법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국의 선거 개혁법을 통한 개혁 리더십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떤 정당 그리고 리더 그리고 이익 간의 갈등은 이념의 갈등이기도 한데 휘그당의 중심적 가치는 하나의 자유였다. 휘그당은 자유가 중심되는 가치였다는 거죠. 자유. 이 유서 깊은 이상에 한마디씩 찬사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자유가 최고의 가치, 참 훌륭해. 이렇게 한마디씩 찬사를 늘어놓는데, 문제는 그 의미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휘그당은 전혀 의심하진 않았지만,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의 정복 활동에 대한 피트의 대응에서 그들은 자신의 정부가 시민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음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리당의 당수인 피트가 당하게 되는 상황, 그 당시 상황이 굉장히 당하게 되는 상황이죠. 지금 나폴레옹이, 옆에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막 침략해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프랑스 대혁명이 또 있는 프랑스 대혁명, 사람들 막 죽어나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피트는 학을 뗐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휘그당은 자유를 중요시하는데 이 피트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굉장한 자유에 대한 통제를 실시함으로써 이 영국인들은 전에는 몰랐어요. 자신의 자유가 이렇게 통제받을 수 있는가. 워낙 자유로운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 토리당 당수 피트가 이걸 통제해 나가면서 이 자유에 대해서 침해받을 수 있구나. 이 정부에 의해서 우리 자유가. 이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러면서 이거 잘못하면 내 자유가 저 정부 때문에 침해할 수 있겠는데?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영국인들은 분열을 책동하는 언사를 했다고
투옥되고 교수형까지 취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런 상황, 프랑스의 이런 혁명과 나폴레옹 상황에 맞춰서 이 국민이 다 합쳐야 되는데 지금 막 분열된 얘기를 해? 너 국가를 분열시키고 지금 우리나라 망하게 하려는 거야? 하면서 그를 막 옥에 가두고 결국 교수형까지, 이런 개인의 자유가 극하게 침해되는 것까지 영국인들이 그때 경험했는데 그 원인은 뭐겠습니까? 결국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이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여기에 영국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은 것은 토리당 정부의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는 그러한 이유였었는데, 휘그당의 어떤 자유의 개념은 엄격히 제한된 것이었고, 또한 개인의 의견, 양심, 비판에 대한 정부의 관용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하지만 이들은 또 사회경제적 자유의 성취까지, 적극적 자유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아무튼 개인적 자유를 끝까지 잘 지켜주는 것이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당시 자유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수만 명의 군중이 집회에 모여 불렀던 개혁 법안이 송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잘 나타나는데 어떤 거냐면은 단결, 정의, 이성, 법률로서 우리는 나라님들의 생득권을 얻으리라. 생득권은 안에 어떤 주권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바다에서 바다로 우리의 성스러운 구호를 외치리라. 자유여.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런 어떤 권위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빼앗을 정도까지 정부가 그렇게 위험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그들로부터 그 자유에 대한 억압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자기가 그걸 가져와서 이 자유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어떤 집단적인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레이는 의회 내에서 휘그당의 존재를 보존하는 것이 지상의 과제라고 밝혔는데, 그것은 휘그당이야말로 사실상 이 나라의 유일의 자유의 보루이기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휘그당이 무너지면 이 나라의 자유는 무너진다는 것이죠. 이 휘그당을 지켜야지 이 나라의 자유가 지켜진다 라는 것이죠. 우리도 비슷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욕구와 기대의 증가, 갈등의 지형 변경, 그리고 행동 기준으로 삼을 가치의 변화들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비범한 리더십에 의한 촉발작용이 없으면 실제로 정치적 변화를 유발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 사람들이 자유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이런 어떤 과거의 어떤 가치의 변화들, 이러한 상황들이 많이 되더라도 하나의 어떤 비범한 리더십이 그것을 이끌어와서 개혁으로 이끌지 못하면은 그것은 그냥 하나의 욕구에 지나지 않는 채 그냥 묻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촉발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가 바로 이 개혁 리더십이고, 바로 이러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변혁적 리더십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의 젊었을 때 옛날의 수줍음과 주저함, 그리고 우울, 불신, 이것은 모두 거짓말처럼 사라져 버렸고, 그리고 그는 30세에 70이 되어서 사용할 수단의 중요성을 얘기했다라고 그렇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역사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한 한 역사가는 후일에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이 그레이에 대해서 그는 개혁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주 개혁하는 것에 있어서 이튼 스쿨 졸업했는지 그런지 몰라도 아주 전문가가 됐다. 일종의 프로페셔널 개혁가, 전문가가 됐다는 것이죠. 그레이의 전략은 근데 간단했는데, 선거 개혁 법안을 중심으로 내각과 휘그당 그리고 나라 전체를 하나로 묶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상원에서 연설을 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개혁을 향해 걸어간다는 것은 이전보다 불안한 조건에서 문제가 없지 않은 방법이었으나, 이로써 이제 이 그레이는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따라서 충족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어 즉각적인 보통선거를 실시를 주장하는 급진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원에서 그가 연설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개혁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 대중들이 이제는 급진적으로 보통 선거를 위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개혁에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개혁이 잘 따라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이 좌우에 각각 포진한 세력들 때문에 성공이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 누구였냐면은 이 토리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개혁 법안을 여러 가지 반대했을 뿐 아니라 법안의 내용에 충격을 받은 많은 보수적 휘그 당원들도 그에 대해서 지지를 썩 내게 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즉 뭐냐면은 부패 선거구 패거리들을 싹 쓸어버리고 소시민에게도 투표권을 인정한다는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생각에는 그 당시에 왕정 시대였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정책을 이제 선거를 통해 하더라도 일부 귀족들과 또 이렇게 좀 지성적인 사람들에게 선거를 통해서 뽑는 것이 낫지, 저 보통 사람들까지 다 선거권을 주면은 도대체 의회가 어떻게 되고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나라가 살아갈 것, 이렇게 이제 생각해가지고 이 개혁 법안을 다 반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 생각 자체가 그렇게 왕정 시대의 생각으로 그렇게 이제 굳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혁 내각의 좌측에는 이 그레이 사위가 또 이제 휘그당의 중요한 개혁 주도 세력이었는데, 사위를 포함해서 휘그당의 친지들이 다 포진해 있었고, 그러면서 좌우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은 연합체의 리더에게는 기본적 태도인데, 그레이는 이 시속겜을, 그러니까 한쪽에는 이제 휘그당의 자신의 친척 세력, 그리고 한쪽에는 그 토리당과 휘그당의 보수 세력, 이렇게 이제 양쪽 시스 게임을 잘 하면 되는데, 그 밸런스를 잘 맞추면 되는데, 또 다른 그 변수들이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은 바로 개혁 법안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은 소요를 두려워했고 혁명은 더더욱 무서워했던 국왕이 있었다는 것이죠. 국왕.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개혁 법안을 놓고 여기에 이제 한쪽에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휘그당의 지지 세력이 있고, 한쪽에는 토리당하고, 그리고 휘그에서 보수당이 있고, 요것만 시소게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는 이 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왕은 도움이 항상 많죠. 근데 노동자 계층 점점 커져가고 사람들이 막 투표권 달라고 하니까 두려웠던 겁니다. 굉장히 소심한 거죠. 그래서 국왕을 또 잘 살펴야 되고, 또 여기에 이제 일반적으로 법안에 반대했으면 특히 맹렬한 반대 입장을 고수한 승역 출신의 의원들이 포함된, 여기 또 뭐냐면 상원이 있었어. 상원들이 귀족들, 승려 출신들 뭐 있어가지고 반대하는 거예요. 안 된다. 우리 이런 개혁법 받을 수 없다. 지금 도대체 나라 어떻게 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느냐. 그 보통 사람들, 저 노동자들, 그리고 저 사람들한테 투표권 주면, 선거권 주면 도대체 나라 어떻게 해먹을 령이야. 이런 식으로. 원로겠죠. 원로들이 이제 우려를 표시하는 것이죠. 이제 그레이의 그런 리더십은 결코 일응급이 아니었으며, 그는 의회 내에서 위치나 전국적 지명도에서 상당 수준을 있던 강요들에게 옹이되었다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이 그레이가 지지하는 세력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개혁 법안을 할 때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잘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중상계층, 그리고 노동계층, 그리고 개혁에 지칠 줄 모르는 노병이었던 존 러셀, 그리고 그레이의 사위인 급진파 잭 더햄, 그리고 선거개혁법 분쟁 중 한 번은 그레이와 동반 실각한 적도 이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또 야심만만하고 어느 정도 선동 정치가로서 면모도 가졌던 브로우햄 경. 이 사람들이 다 이 그레이의 지지 세력들이었던 것이죠.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널리 존경을 받던 홀랜드 경. 이런 사회적인 명망이 있는 사람들을 지지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원외에서 또 도와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을 이제 이진급 리더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누가 있냐면, 가난에 찌든 가정의 난폭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플레이스. 이 사람 가정 환경은 굉장히 아버지의 폭력 아래 자랐기 때문에 거의 생존 경쟁 가운데서 자라났겠죠. 그러니까 아예 굉장히 생존본이 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겨우 이제 교육을 받고 능숙한 장인으로 입신했다가 웨스트민스터에서 정치 노름에 이제 익숙해진 거죠. 이제 정치 노름이 워낙 어렸을 때 힘든 상황이 겪었으니까 정치에 들어가서 이제 그걸 겪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이제 그 자신의 어떤 탤런트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노동조합의 대변자로서 강요들에게 정보통 겸 압력 행사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풀뿌리 차원에서 개혁연합을 조직해 나갔고, 개혁을 중심으로 중상층과 노동계를 연합시키는 방법을 계속 모색해 나간 등 굉장히 큰 일을 이 제2진급 리더에서 이 사람들이 담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은행가이자 역사가인 그로트, 이 사람 또 금융계에서 또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인물들도 있었고, 그는 다른 개혁가들이 진입하지 못했던 또 금융의 영역이라든가 역사의 영역 같은 것들에 또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노동자의 아들로 퇴역병인 코벳과 같은 사람은 자신이 발간하는 어떤 자신의 신문, 그리고 지방순회 연설회, 매우 감동적으로 했나 봅니다. 지방순회 연설회를 감동적으로 한 그런 연설회 등을 통해서 자신의 의회 개혁 열정을 널리 알렸다고 합니다. 이렇처럼 그 의회 개혁에 대해서 이제 지지해주고 그것을 추구했던 많은 사람들, 의회 내, 그리고 원외, 그리고 여러 다른 노동계, 아무튼 전체적으로 중산층계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의 왼편에는 헌트가 있었는데, 그는 적들에게 파렴치하고 선동가라고 비난받던 능병가로서 연설 실력으로 대중에게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면서 하원 의석을 얻기도 하고, 하원에서 그레이의 법안이 노동계급에게 부적당하다고 또 공격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헌트라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상적 백그라운드를 제공한 지적인 지주가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임스 밀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임스 밀. 존 스튜어트 밀은 아니고 제임스 밀이라고 이런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급진적인 행동의 이론가이자 전략가로서 최고의 정치적 지적 활동에 뛰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더들 뒤에는 노동조합과 그 외 조직들에 의해서 동원되고 그때그때 대변자를 통해서 움직인 막대한 영국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청중들은, 그러니까 영국인들은 단지 연설을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사와 또 뜻을 나누기도 했고, 그러니까 영국 사람 자체가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 있었다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또 관심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집회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그런 연사들과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하는 그런 대화의 문화, 그리고 어떤 집단 공동체의 문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전반적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는 그러한 문화가 영국 문화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청중에 또 합류했다가, 이 청중들이 모였다가 또 돌아섰다 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발로 표현했다는 말은 이렇게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하면서 이렇게 행동으로 직접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는 대중집회에서 대표단이 조직되어서 의원들 앞에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의회로 파견되는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만 이렇게 어떤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또한 이렇게 대표로 인정된 사람은 그 사람도 의회에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의회에 가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또 대변하기도 하고 거기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 도일을 위시한 매우 정치성이 짙은 캐리커처 또 작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캐리커처. 이렇게 그린 사람도 있잖아요. 보면 아주 정치인들 희한하게 그 특징들을 해서 그리잖아. 그리고 핵심을 짚어서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데 존 도일은 열렬한 개혁 지지자였고 그는 정당과 사람들의 행태를 날카롭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냄으로써 의회 내 게릴라전의 복합성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이바지했다.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 캐리커처는 딱 보여주면 아 이게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구나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의전에서. 근데 그것을 요약, 압축 그리고 이미지화해서 딱 보여주는 때문에 더 이상 막 뭐 의회 내에서 막 게릴라전 하고 막 서로 네가 오르니 누가 오르니 의회에서 어떻게 돼가고 있니 이런 것들을 막 혼란스러워 할 필요가 없이 그 그림만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정치 만평 같은 그런 그림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고요. 이 같은 상황에서 그레이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자신의 동조자들과 함께 뛰면서 강력한 법안을 제시하는 것이었고 개혁 법안은 수차례 소심한 국왕, 완고한 상원 의원들, 태도를 수시로 바꾸는 그러한 내각의 협력자들과 후원자들에 의해서 비토되었지만 그레이의 불굴의 의지와 교묘한 협상 솜씨는 언제나 그에게 유리한 쪽으로 몇 가지 기본적 변수들만을 조작하여 원만한 결과를 이루어내곤 했다. 그러니까는 이 그레이가 나중에는 정책 연륜이 쌓이고 하니까는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다 알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거나 어떻게 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자신에게 우호적인 편으로 자신의 주장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다 캐치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개혁 법안을 추진해 나가기에 이제 자신의 역량도 키워진 것도 사람들도 모인 상태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약간 여유 있게 이제는 그리고 갑자기 급진적으로 막 사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있게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면서 옮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역시 사람은 대기만성이라고 오랜 시간 거쳐서 준비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뤄낸 이러한 것들, 점진적인 개혁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바람직한 모습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32년도 수없이 많은 난국을 겪고 마침내 선거개혁법이 통과됐습니다. 선거개혁법 통과. 참 힘든 과정이었죠. 통과. 보통 선거, 모든 사람, 노동자, 보통 사람도 다 선거할 수 있도록 이게 하나의 어떻게 권력의 거다란 이제 어떤 분립 그리고 어떤 정말 이렇게 나눠지는 것, 평등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이는 비타협적 분파주의자,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 타협을 하지 않았죠. 분파주의자. 자신의 어떤 지지한 사람들을 계속 규합했죠. 라는 이 개혁가에 대한 내린 정의에 해당하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거개혁법 통과 후에 그레이는 2년 동안 점점 분열되어 가고 있던 휘그당 내각을 이끌다가 트레벨리언의 그 말처럼 이 시기에 휘그당 내각을 이끌었는데 이제 트레벨리언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 시대에 위대한 입법들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뭐냐면은 노예제 폐지 중요한 일이죠. 공장법 그리고 인도법, 신구빈법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법안들이 한꺼번에 통과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선거법이 개혁됨으로 말미암아 그에 후속되는 여러 가지 개혁돼야 될 법안들이 함께 특히나 노예제 같은 것들이 함께 폐지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그의 개인적인 업적이 아니며 휘그당은 그의 개혁연합을 넘어서서 움직이고 또 있었고 그러다가 존 러셀이라는 분이 여기 있죠. 존 러셀. 이분이 아일랜드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에 서고 그리고 또 이 개혁의 교사 이 그레이를 언짢게 하자 이제 그레이는 내심 즐겁게 물러앉는 듯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할 일이 끝났다 하고 이제 그 당수에서 물러앉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레이가 이제 사임한 년이 1834년입니다. 그때 사임을 했는데, 그때 뭐 당수에도 사임하고 국회의원 사임인지 모르겠어요. 당수에서 다 내려놓고 했는데, 여기서 이 의사당, 영국의 의사당이 불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불타버렸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과거에 일부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선거로 선출된, 그리고 왕을 지지하는 어떤 특권 계층으로 구성된 의회, 이 과거의 의사당이 불타버렸다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과거의 시대가 지나갔다. 그리고 새로운 의회가, 새로운 국회가 성립되었다.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선거법에 따라 선출된 그러한 하나의 국회의원들, 즉 그들이 누구냐면은 중산층을 어떤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대표들이겠죠. 아니 노동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예를 들면 이들이 즉 중도개혁파, 바로 이 중도개혁파들이 이 새 의사당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의사당은 그레이의 리더십을 길이 전할 하나의 상징물로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반의 변화와 지지 세력의 변질을 겪으면서도 리더십의 질이 정치 개혁의 흐름에 큰 변화를 미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들. 만약 그레이의 적절한 시기 파악과 불굴의 의지, 그리고 협상 기술이 선거개혁법 투쟁이 승리로 돌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그 10년 뒤 10년 뒤에 이러한 개혁들이 구심점이 되는 리더십을 찾진 못하고 또 반리더십적인 노선을 표방한 끝에 실패로 끝난 차티스트 운동이 앞서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차티스트 운동에 관해서도 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차티스트 운동 같은 경우에는 성공하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그레이의 어떤 이러한 좀 특징적인 이러한 리더십의 특징들이 나타나서 이런 선거법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면은 차티스트 운동과 같이 그냥 하다가 그런 것들을 주장했지만 결국은 결실을 거두지 못한 그러한 것들로 결국 남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10년 뒤에 나타난 하나의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것이죠. 선거개혁법의 중간층 평양성에 대해서 실망하고 분노한 노동계와 그 외 부분들의 리더들은 전면적인 의회 개혁을 단숨에 이루고자 하는 뜻에서 차티스트 운동을 조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개혁을 했지만 노동계급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러한 개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차티스트 운동인데, 그건 뭐냐면은 헌장, 즉 차터라는 한 헌장입니다. 헌장의 내용을 이제 내걸면서 개혁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21세 이상의 모든 성인 남자에게 투표권 부여, 그리고 비밀 투표, 그리고 선거구의 인구 비례 조정, 그리고 국회의원에게 세비 지급, 국회의원 자격에서 재산 정도 조항 삭제, 그리고 국회 연회기 도입 등이었으나,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차티스트들이 주장한 것들이 현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이루어지기에 상당히 요연했고, 선거법이 일부 개정된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좀 더 어떤 선거 투표권이 확대된 것만으로도 큰 개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지하는 유권자가 적고 또 기존 정당에서 파트너를 찾지 못했던 차티스트들은 제야에서 국회에 압력을 행사하여 주로 귀족층과 중산층으로 구성된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요구들을 모두 수락하게끔 만들자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되니까 제야에서
밑에서 이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들을 피력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좀 선회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평 및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스 교수님은 영국의 선거개혁법의 통과 과정에서 이 그레이가 보여준 리더십을 그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함께 생생하게 잘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그레이가 최종적으로 이 선거개혁법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하는 것을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을 함께 설명해 나가는 것이죠. 이 사람들 이름 찾기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배경까지 찾아가지고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학대 가운데 자랐다 이런 배경까지를 다 찾아가지고 그 당시의 상황들을 굉장히 생생하게 지금 잘 그려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그레이의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그레이는 굉장한 어떤 개혁가였지만 굉장히 점진적인 개혁가였고 그리고 대기만성형이다라는 것과 하지만 자신의 기억을 포기하진 않았고 자신의 지지 세력을 끝까지 돌보았고 그들과 함께했다라는 것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특별한 어떤 권력을 갖기 위해서 막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의 여러 가지 환경도 그에게 뭐 아버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상원의원이 된다라든가 폭스가 죽음으로써 휴거당의 수장이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어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연하게 그런 것들이 자신에게 주어졌고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경제적 그런 어떤 과학기술의 발전들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잘 읽고 또한 그가 적정한 연령이 되었을 때 그 연륜이 많이 쌓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개혁들을 결국은 이루어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노예제 폐지까지도 이루어졌다. 라는 것을 통해서 굉장한 개혁가고 하지만 굉장한 인내심을 가진 개혁가고 정말 또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 끝까지 지지해주는 하나의 변혁적인 리더이다 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렇다면 우리 현실 가운데 이러한 리더십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런 리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 찾아보기 힘들죠. 이게 오랜 세월 정치를 하시면서 이러한 리더십과 해안을 가지고 끝까지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정치적 위치를 끝까지 지켜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리고 자신이 계속 국회의원직을 계속 이렇게 3선, 4선, 5선 그렇게 계속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과정들 가운데 오랜 세월 정치를 하면서 어떤 자신의 하나의 젊었을 때의 개혁의 의지를 끝까지 관철해내는 그러한 어떤 정치는 사실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딱 어떤 정치인을 했을 때 이 사람은 뭘 추구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지는 오랜 세월 이런 것들을 추구해왔어라고 보여지는 사람 정치인들이 사실 극히 드물다라는 것에 사실 좀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진단이고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 어떻게 하면은 그런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개혁의 과제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정치인으로서 다시금 마음 가운데 새롭게 하고 그렇다면은 어떤 것을 우리가 지금 개혁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그런 것들 단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길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장시간 또 이렇게 리더십 공부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으로 다음 시간에 좀 아직까지 이 기업 리더십에 관해서 영국의 예들을 조금 뒤쪽에 못 다룬 부분들이 있어서 다루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러시아의 위로부터의 개혁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휴가철 끝물인데 또 다음 주까지 또 휴가 8월 첫째 주 둘째 주니까요. 특히 물놀이 조심하시고 안전운전하시고 그리고 또 많은 것을 하기보다는 좀 쉬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쉼의 휴가의 시간 이 여름 또 많이 더운데 또 서늘한 그늘에서 좀 마음의 쉼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 좋은 시간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